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이준석 대표가 요즘은 위험 요인, 즉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만찬 회동에서 합의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100분 만에 번복했다는 논란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죠. 오늘 패널과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함께합니다. 예,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내용 짚어봅니까? 네, 오늘은 여론조사, 대선 주자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주자들이 많은데 뭔가 논란도 좀 있죠. 예.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논란. 자체에 대한 것. 알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예. 연끌 인터뷰에서 누구가 나오죠? 네, 어제 백신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되면서 많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당국이 결국에 사과를 했는데요. 예. 백신 수급에 정말 이상이 없는 건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오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렇게 가림막을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테이블도 좀 늘렸지만 네. 그리고 어쨌든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설치했고요. 그리고 미리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전에 보도 디자인 팀과 우리 손 PD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와 효과. 네. 대부분 이제 패널 분들이 토론이 열띠면 제가 이걸 쓸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오늘 전반전을 하신 다음에 네. 상대방의 말 중에 오 이거 들을만하다. 이거는 감동적이었어. 참고할 만해. 라는 거를 제가 뭐가 있냐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상대가 칭찬해 준 것에 와 효과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참 못하면 우도 나옵니까? 참고로 오늘부터 우 효과가 입고가 됐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임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강지영 아나운서가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에 또 한 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귤맛을 뽐내던 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맛을 잃고 행자가 된 것입니까? 새콤달콤한 귤에서 맛도 모양도 덜한 탱자. 그 탱자에 비유된 사람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탱자 소리를 듣게 된 사건의 발단은 어제 양당 대표의 회동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만찬 그 결과는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를 오늘 합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동안 국민의힘에선 선별 지원을 주장했었는데 말 그대로 여야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를 했다는 거죠. 이 발언이 나온 지 100분 좀 지났을까요? 다시 대변인은 소상공인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재원이 남으면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은 계속됐고 오늘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 선별 지급이라든지 이런 선별 지원이 원래 당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자 이번 사태로 리더십에 물음표를 던지는 발언도 등장했습니다. 우리 기존에 당의 입장하고 반대 합의를 해야 하는 것도 문제고 알아보니까 사전에 당내 소통도 협의가 안 돼 있더라. 김기현 원내대표도 모르던 상황이었던 겁니까?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최근 여가부 통일부 폐지나 중국의 비판적 생각을 드러내면서 신중함과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한때는 이준석 찬스라고 불렸지만 최근 들어 이준석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이준석 대표 찬스, 오와 5월 리스크로 정했습니다. 예, 제가 영어가 나오면 좀 당혹스러워서 예. 일단 유상범 의원님께 좀 물어볼게요. 네. 국민의힘은 계속 선별 지원,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별 지원을 예. 주장했었는데 전 국민, 그러니까 다주자. 어제 초반에는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랑 합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당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당론은 네.
선별 지원이 저희의 당론이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그 두텁게 지원하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차순위로 그 피해를 보는 분이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 예. 이게 저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있는 재원 가지고 피해가 심한 계층부터 많이 예. 주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전 국민 재난 지원을 위해서 사실은 그 국채를 발행하는 문제, 이것은 결국은 다음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문제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전 국민 재난 지원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갑자기 송영길 대표의 설득에 넘어간 것 같진 않고 뭐 갑자기 왜 합의를 했을까요? 처음에 전 국민 처음에 그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뭐 100분 뒤에 이제 뭐 정정을 했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 오늘 언론에 나와서도 선별 지원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뭐 직접 물어볼 수는 없어가지고. 근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방점을 뒀던 거는 이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그 지급을 두텁게 하자는 부분. 그다음에 뭐 이 언론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 이제 선거법 제도의 개정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면서 그 강조하다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합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뭐 그 검토하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한 충분하게 정리된 내용들이 잘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저는 이제 원래 국민의힘 대표가 환상의 짝꿍이었는데 예. 국민의힘과 환장할 짝꿍이 돼버린 거죠. 환상에서 환장으로. 네, 환장으로 짝꿍된 거고 사실은 전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합의했다면 이렇게 됐을까? 저는 약간 당내에서도 영선 대표에 대한 그런 게 깔리지 않았나. 물론 이제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저 고비를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0%든 100%든 이것이 뭐 크게 쟁점이나 내용 그 금액에 비한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아까 뭐 빚을 낸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44조의 추가 세수가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추경을 하면서 국채도 갚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돈도 좀 많이 거쳤고 그래서 물론 여야 간의 협상이라는 게 특히 대표급의 협의라는 게 당론 중에서 어떤 것들은 좀 넘어서야 되는 당론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관철시켜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한번 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도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지원도 두텁게 하면서도 재난지원금 확대도 갔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양쪽을 다 살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게 크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합의 내용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뭘 저렇게 잘못했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저게 그러면 영선 대표라서 그런 건 아닐까? 당내의 흐름이 이런 저는 생각이 좀 말씀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일 그렇게 합의하고 왔으면 뒤에선 수군거려도 앞에선 뭐라고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적어도 100분 만에 뒤집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글쎄 뭐 김종인 대표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100분 만에 뒤집어지지 않아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일 그 김종인 대표께서 뭐 이와 같은 그 내용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건 실제 변경이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대선 주자들의 입장,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많이 다릅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전국민 용돈 뿌리기 그만해라라고 했고요. 유니스 의원도 당대표가 너무 독단적이다. 제왕이 되려 하나.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공격보단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100분 뒤에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 번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 번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듣고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 선별 지급이라든지 이런 선별 지원이 원래 당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설명이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 자체가 대변인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까지는 전달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좀 사실은 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백브리라고 그러잖아요. 백브리핑. 예. 전체 이제 워딩을 대변인실에서 보내는데 저도 그걸 쭉 다 봤어요. 예. 그래서 7가지의 합의 항목 쭉 나왔었는데 나중에 100분 뒤에 어쨌든 번복한 건 그거죠. 일단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이걸 우선 하고 남는 게 있으면 뭐 좀 남겠지만 그거를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번복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른바 이제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변인들이 배달 사고를 했다. 약간 그 고민이 다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다 전달됐던 걸로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저도 대변인 해봤지만 예. 대변인은 글짓기 할 수 없거든요.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고 특히 2인 이상 식사할 수 없게 해서 옆방에서 스피커폰으로서 설명을 다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대변인한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송영길 대표 워딩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40%도 아니고 80% 지원할 바야 선별 논란이 많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예. 말씀을 해줬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송영길 대표도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대변인한테 이렇게 책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고 또 스피커폰이나 이제 과정들이 다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 워딩이 확정적 합의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 가이드라인은 이제 원내대표나 이쪽에서 또 협상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표현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런 정도 말하면 최대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하려고 노력해달라는 주문이었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했다는 내용이 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저런 도전을 선별적으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앞에서 좋은 거는 다 받아들이다가 예.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밀어붙일 부분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보자. 이준석 대표가 합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국민의힘이 인기가 더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이준석 들어요. 대표의 저게 번복이 아니라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이제 그 정도 무게가 있으니까 밀고 갔으면 당에서 좀 뒷받침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이런 아니 그리고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워딩도 있었잖아요. 40%도 아니고 80% 지원할 바야 선별 논란이 많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구체적 워딩이 있다면 예. 이게 부인되고 뭐 대변인의 문제라고 할 게 아니라 야 이걸 그럼 우리가 검토해보자 이참에 이렇게 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유성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전혀 모르던 내용이 또 갑자기 나왔어요. 근데 뭐 또 충분히 워딩에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 워딩 보셨어요? 예. 근데 뭐 결국은 뭐 그 워딩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당론은 선별 지원이라는 부분에 당신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다 인정을 하고 그게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그 과정 속에서 아까는 미숙함 또 뭐 우리가 속칭 뭐 배달사고 말씀도 있으셨는데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인정하시고 일단 이 부분은 입장을 정했으니까 예. 뭐 그 당의 입장과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또 같아진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강훈식 의원의 지적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사안을 보면서 이 참 송영길 대표의 그 정치적 노련함에 이준석 대표의 그 젊은 패기와 그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조금 약간 아픔을 겪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이걸로 결코 뭐 문제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예방 주사를 좀 세게 맞았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뭐 야당으로서 공격하거나 그럴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승화시켜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 그리고 당론이라는 게 무슨 헌법이 아니잖아요. 대표가 예. 내가 협상 과정에 보니까 이런 거 40% 80% 하느니 여러 가지 논란이나 절차도 있으니 100%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이런 것들도 좀 받아달라. 즉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는 걸 받아달라. 그게 우리 당의 선별 지원의 원래 취지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럼 그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그게 100분 만에 번복되는 과정에 이제 여러 의원들이 아까 말한 대선 주자들도 뭐 제왕이 되려고 하냐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해가면서 그냥 그래 토론 한번 해보자라고 좀 넉넉함을 가지고 뭐 당의 정치를 오래 한 선배들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나아가서 이준석 대표가 지도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야당이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의 이야기를 저렇게 번복시키는 것이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부드럽게 네네. 우리 당을 잘 까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아주 뭐 좋은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네. 좋은 얘기를 듣는 사람은 많이 아프네요. 네. 아니 근데 정말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 들어간 겁니다. 예, 기술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지도자가 야당의 제일 지도자고 예. 야당의 당 대표인데 이런 정도 이야기했다고 당이 막 이렇게 대표에게 할 필요까지 있었느냐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그걸 말씀하시죠. 여쭤보면 예. 당대표는 사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의원들이 선출하는 원내대표보다 그 당원들의 뜻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당대표가 다 의원들 물어보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권위를 어느 정도나 인정받을 제가 수가 이제 있는 건가요? 이제 저는 이걸 보면 이제 기업 CEO가 있습니다. 네. CEO가 이제 의사 결정을 할 때 자기 혼자서 결정할 부분이 있고 또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결정할 부분이 있고 이제 그 경중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 다 나눠져 있는데 어느 경우는 이사회 전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무슨 뭐 대표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뭐 당에서 당연히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어떤 문제점도 또한 우리 당내에서 결국은 이제 다 노정이 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이준석 대표께서 충분하게 뭐 한번 경험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 경험을 하셨으니 아니, 다른 분도 되게 또 아픈 만큼 성숙해지니까요. 원래 그렇게 다. 봐야죠. 네. 그리고 뭐 사실은 당론이 아니었던 거는 뭐 우리 송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이걸 계기로 당론을 정해졌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방금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방금 정했고, 근데 저는 이제 아마 며칠 안에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돌 거예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주는 게 맞냐, 뭐 80% 주는 게 맞냐 여론조사 돌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다시 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 얘기도 저희가 바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면 앞서 이제 유상범 의원님이 노련한 송영길 대표에게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이 토론을 중재를 하려고 많이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송 대표는 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 주변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당할 수 있다 토론하면 이준석 대표가 훨씬 노련하죠. 훨씬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럼요. 훨씬 노련하죠. 아니 당 대표입니다. 미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훨씬 노련한 송영길 분입니다. 대표도 20년이나 정치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더 노련하다는 말을 하니 다 노련하죠. 다 노련한 대표들이죠. 네. 일단 뭐 이준석 리스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중국 대사를 만났었는데 그 전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홍콩 시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잔인한 중국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고요.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 그리고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민주주의적인 제도들을 좀 막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 대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외교적인 문제인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는 얘기도 있고요. 이준석 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썰전 라이브의 수요일 패널인데 조혜진 의원님이 또 오늘 한 인터뷰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그 얘기를 듣겠습니다. 당 운영 경험이 없고 원내도 있지 않고 하니까 이런 일이 많을 텐데 걱정이다 대선 앞두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번 기회에 깨닫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당내 소통을 통해서 책임감 있게 은행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패널인데 조혜진 의원님 말씀에 유상범 의원님은 원래 조혜진 의원님이 항상 걱정이 좀 많으세요.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깊이 생각하시고 하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죠. 뭐 당대표 30대 당대표로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시고 또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던지면서 많은 여론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또 그게 그러다 보면 간혹 그것이 조금 지나칠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선자로서 이제 걱정하는 바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준석 대표도 이번에 예방 주사를 좀
세게 맞으셨잖아요. 아마 충분하게 또 그 지금까지 보여준 리더십을 잘 발휘할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건 좀 지적하고 싶었어요. 오히려 앞에 재난지원금 합의건은 그리고 오히려 당이 좀 넉넉하게 선배들이 좀 넉넉한 걸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사실 이준석 대표 되게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저 블룸버그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 그다음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중국이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다 하고 있습니다. 우린 잔인한 나라에 수출한 나라입니다. 그걸 제1야당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죠. 경제에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외교 문제라든지 또 국가 전체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성숙한 자세로 워딩을 해야 돼. 더군다나 이게 국내 언론에 말했으면 좀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세계적인 언론 블룸버그에다가 갖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중국에서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의 제1야당 대표가 우리나라를 잔인하다고 했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 때 한번 중국에서 한번 중국 관계가 막히면서 그때 얼마나 많이 피해봤습니까? 사실은 이거 경제 문제 직격탄이라는 저는 인식을 갖고 이야기했어야 된다. 거기다가 제일 예민한 홍콩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런 패턴의 정치 활동, 즉 여성, 남북 문제, 반중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흔들어서 지지층을 좀 만드는 2030에서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전략적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얄팍하게 그러니까 당선되는 데는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여야 하지. 이거를 제1야당 대표가 대중국 수출이 우리나라의 30%에 다다르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한다고 하면 업체 중에 3분의 1은 중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잔인하다라고 표현하고 홍콩 문제를 거론해서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상당히. 그리고 특히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블룸버그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심려를 끼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일 야당 대표로서 신중해야 된다는 그 말 원칙적으로 맞죠. 다만 이제 야당 대표는 책임 있는 그 정부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 야당 대표는 언제든지 그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거고 지적하는 단어가 잔인하다라는 표현 그 단어가 좀 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일면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 이와 같은 지적을 가지고 바로 뭐 대중의 문제, 대중국 경제 문제로 연결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과하게 아닙니다. 제가 정부가 아니라 이제 야당 대표로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는 본인이 평론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평론하고 패널을 할 때는 그런 지적하셔도 됩니다. 야권의 패널로서는 그런 정도 이야기도 아무 문제. 벌써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입장을 뭐라고 내기 시작하냐면 이 대표와 같은 젊은 정치인이 한중 관계를 해치는 급진적 이데올로기를 채택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다라는 거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에 있는 젊은 지도자, 제1야당의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홍콩 문제를 건드리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문제의식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또 그런 시각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뭐 대한민국 전체가 친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또 그 말을 본인이 했다는데 그건 굉장히 말씀대로 본인의 소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소신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유튜브에 나온 얘기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앞서 이제 그 송영길 대표의 얘기 번복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풍땡님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잘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바보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땡님은 이준석 대표가 경솔했다. 뭐 의견은 좀 분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앞서 이제 중국 얘기도 했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좀 더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보면 두 번째 주제를 잠깐 보고 제가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국민 지원금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부적절한지 환영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인데요. 민주당도 지금 당론이 정해졌죠. 조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정했죠. 네. 예,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을 원래 80%인데 당론이야말로 당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하지만요. 최고위원회가 이렇게 입장을 정했다는 것은 뭐 사실상 당론이 채택된 거다. 그죠. 얼마 전 의총에서 이제 최고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결정이 이제 된 건데 일부 대선 주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후보, 이제 다 후보로 하겠습니다. 정세균 후보,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4단계로 갖고 문 닫는 또 손님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더 두텁게 줘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거든요. 또 대선 주자들 생각은 좀 지도부 생각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예. 지원금 줬고 2차, 3차, 4차는 선별해서 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승수 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비 승수 효과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 훨씬 큽니다. 예. 그러니까 20%의 돈 많은 사람 왜 주냐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상가나 이런 데 가서 돈을 제일 편안하게 많이 씁니다. 오히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돈들이 고스란히 그 선순환하는 돈으로는 제일 소비 승수 효과라는데 그건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뭐 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되게 많은데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이렇게 급격하게 예. 올라와서 이것들을 지금 해야 되느냐 이것들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합의가 좀 되면 조금 더 코로나가 가라앉은 다음에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하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미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의 효과들은 이미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걸 기반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제가 해당 상임위의 산자위의 간사로서 제가 이렇게 본 데이터들을 총합해 보면 소비 승수 효과는 확실하게 크다. 즉 전체를 다 지원했을 때 이거 하다못해 돈이 많은 분들은요, 뭐 텔레비전이든 침대라도 바꿔요. 하다못해 뭐래도 집에 필요한 물건이라도 이번 기회에 하나 바꾸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다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은 지금은 뭐 4단계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아니라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해야 될 그렇습니다. 때인데. 그래서 이 시점은 이제 고려가 돼야죠, 저희가. 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추경하고 나면 지급되는 거는 뭐 7월 말이나 8월 넘어가면 혹시 좀 더 안정되면 이제 그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 안에 합의가 되면 집행해서 나오는 과정까지를 잘 오히려 시기는 잘 조정해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추경이 33조 원에 앞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총액은 안 하는 게 당론이잖아요. 증액은 안 늘리는 게. 증액은 안 한다는 건 뭐 민주당도 그건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정된 재원에서 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 피해 입은 사람 있으면 그쪽을 더 먼저 정의당 입장은 그렇거든요. 피해 입은 사람을 더 먼저 줘야 된다. 국민의힘 입장이랑 또 생각해보니까 정의당 입장이랑 같네요. 예. 예, 이 부분은 지금 강 의원께서는 그 소비 승수 효과로서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보는 생각이 이제 법치의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영업 제한을 다 했어요. 지금도 사실상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영업 제한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고 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손실보상이라는 그 국가적 그 책임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재난보상이라는 걸로만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손실보상의 개념이 바로 도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이 손실보상 개념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법제도에서 보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을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재난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주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버티고 있어야지 폐업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홍남기 부총리 의견도 좀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그걸 따르시고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위 계층에 줘야 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돈을 주자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예, 이제 물론 이제 국회가 추경안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그건 만들지만 사실은 정부의 예산안을 증액을 하려면 부총리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반대하면 증액은 일단 안 됩니다. 그렇죠. 이번엔 포기 안 하시겠죠? 그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정부의 곳간직이니까요. 예. 곳간직이는 모든 문제를 저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필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피로감들을 저희가 채우는 것이 현장의 정치인들의 이야기들로 채우고 국민의 목소리로 채우는 것이 아까 정치가 길을 내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일 거라고 저는 두 분 다 틀리지 않은 말을 예.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손실보상제도 자체가 전 세계에 없는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번에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유럽에 있는 나라나 전 나라들이 지금 보상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안이 될 거고 지금 있는 것들도 아마 구체적으로 이번에 내일 뭐 다음 주 정도에 예결위가 열리게 되면 아마 구체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게 그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차에 걸쳐서 추경을 통해서 집행된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의 소상공인들이 얼마 받았는지 보면 이제 좀 되게 이렇게까지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도 드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4차례 나간 것 중에 3차례가 선별집으로 나갔고 한 차례가 나갔던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효과가 큰 걸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전체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누구나 알거든요. 20%를 더 주는 문제가. 그렇다면 다른 것들을 조정해서 또 특별히 예산 전체를 늘리지 않아도 될 수 있다면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실보상제가 도입된 이제 경위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일본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 행정명령을 받은 그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실보상 문제가 나올 일이 없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재난지원을 한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손실보상 격의 재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4차 이 팬데믹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완전히 그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이럴 때는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다 이거죠. 저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 법안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거든요. 저희가 그걸로 통화도 몇 번 했었던 것 같고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걸 더 잘 아는데 캐나다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소득이 체크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작년에 몇 개월 전에 얼마를 벌고 지금 얼마 못 벌었는지 확인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소득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지금 비교하려면 이게 실시간으로 이분이 손해본 거를 접수해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게 더 국민들에게 소비 효과를 키워서 소상공인에게 도움 주느냐의 문제인데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방식도 틀리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요. 근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함께 가면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승수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타이밍의 문제죠. 지금 4차 팬데믹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승수 효과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손실보상법에 또 기간이 길어지면 손실보상을 우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죠. 사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얘기는 증액은 하지 않고 피해 본 사람은 두텁게. 그러면 사실 지금 아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이잖아요. 민주당의 당론은. 근데 이쪽을 두텁게 하면 당연히 25만 원을 좀 줄어서 뭐 22만 원 또는 17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증액을 안 한다면. 그리고 지금 홍남기 부총리 얘기 들어보면 증액을 안 할 것 같고.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다른 것들에서 좀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좀 줄여요. 예를 들면 캐시백 예산 같은 경우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받기가 더 어렵다라는 불만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소상공인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하려고 해도요. 셧다운이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당장 그건 못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집계가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외국과는 다르게. 제가 그 피해 지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재난 지원의 형태를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피해 지원이 피해금이 얼마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두텁게 좀 더 두텁게 해서 실시간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지원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돼. 재난 지원을 홍 부총리도 계속 이제 어차피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사실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지금 한 달 버티기 힘든데 뭐 문 닫고 내년에 주느냐 이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5개월 뒤에 주느냐 나올 수 있거든요. 당장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계속 써야 되는데 매달. 그러니까 일단 지원을 하고 정산을 내년 초에 하든지.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나왔던 이야기죠. 이런 정도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이라든지 세금, 예를 들면 카드는 데이터가 직접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오는데 그렇게 국세청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나라 재난지원금을 줘도 지금은 건강관리보험공단의 데이터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체계를 갖고 하자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의도 해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거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의 얘기 중에 이거 칭찬할 만하다. 이 부분 주의 깊게 들었다. 먼저 강훈식 의원님이 유상범 의원님께 어떤 얘기가 제일 좀 감명 깊었습니까?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너무 혼나지 않고 재난지원금 줄 수도 있다고 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건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물론 이제 단서를 다시긴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잘라서 그 뒤에 뭐 제가 디스한다고 말씀하셔갖고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게 봐주신 거는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박수 쳐주세요. 하라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하나 더 있는데 오늘 생신이시래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벌써 저희 Y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신도 있어서 와를 두 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드릴 건 없고. 고맙습니다. 이거 나중에 먹어도 가시는 길에 좀 저녁 때 당 떨어지시니까 가시는 길에 드셔도 됩니다. 뭐 케이크를 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말 중에 뭐가 좀 이거 참고할 만합니까? 뭐 강훈식 의원님 말씀 중에서 이제 그 제일 야당의 그 언행에 그 신중하다는 그 지적 부분 그건 역시 저희도 당연히 저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뭐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뭐까지 칭찬한다는 게 인정 정도. 이거 좀 너무 막하네요. 아주 그런 지적 뭐 적절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와도 한 번씩 썼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입니다. 대한민국 금기 깨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책 출간을 알렸습니다.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일까요? 제가 먼저 실천한 게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 변화를 위해서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할 생각으로. 사실상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오늘 눈에 띄는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주장하며 정권보단 정치 세력을 바꾸자고 한 건데요.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세력의 교체 또는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죠. 그동안 김 전 부총리가 여권 인사냐 야권 인사냐 말은 많았지만 본인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권하고 야권에서 모두 대선 주자로 거론되시는데요. 여야 중에 어느 쪽이랑 가까우세요? 여야 중에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질문 좀 이상합니다. 여도 야도 아니라면 제3지대를 향한다는 뜻인 걸까요? 그런데 한국 정치사에서 제3지대를 기반으로 나온 후보가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대선에 도전했지만 모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 결심을 굳혔다라는 해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선이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 김동연 전 부총리는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세 번째 주제는 김동연 정치 세력 교체.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제 사실상 정치에 참여할 뜻을 강력히 시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여도 야도 아니라고 해서 좀 헷갈립니다. 누구 편입니까? 김동연 부총리는 나선다면 민주당으로 갑니까? 국민의힘으로 갑니까? 글쎄,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은 지난번에 이제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그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이제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었던 분이고 아마 지난번 4.7 재보궐에서 아마 경선 없는 공천까지 약속을 했던 모양인데 그것도 거절하셨죠?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건 맞는가요, 강 의원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셨지만 기본적인 그 정책의 방향은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이고 무엇보다도 이미 여권의 그 대선 열차는 이미 출발을 해서 예비 경선까지 치른 상황에서 가신다면은 뭐 그 제3지대가 아니라면 뭐 저희 당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야당 가면 대선 주자 시켜주면 아마 갈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뭐 야당도 그런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니 대선 주자를 확실하게 약속하면 약속하고 갈 거죠. 가는 건 없죠. 그러니까 다만 제가 볼 때 그런 이분이 이야기는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아니, 그런 경쟁한다는 이야기는 안 해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요. 본인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 대통령 후보로서의 본인 가능성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쨌든 이미지 그리고 또 경제 관료로서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쓰일 건지 판단하는 거 보지. 지금 야당도 아마 야당에서 김동연 후보가 오면 자리를 내어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되게 형식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뭐 여긴 출발했으니까 우리는 늦게 오니까 들어와라. 뭐 들어오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된다고 말 못할 거고요. 민주당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이분의 이제 살아왔던 경력들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쨌든 국가발전 청사진이라고 하는 그 비전 2030을 작성하신 실무자였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서는 어쨌든 기재부의 예산실장이라고 하는 노윤자의 실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실장을 했고, 다시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경제부총리라는 제일 큰 직함을 이제 달게 됩니다. 사실은 어느 정부에도 경제 철학으로서 또는 경제 관료로서는 굉장히 탁월한 판단들을 받아온 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여든 야든 이분의 이미지는 다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을 만들겠다는 분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의원 중에 딱 3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 진정성 믿겠는데, 근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제로 뭐 나와서 탈당해서 같이 한번 해볼 정도의 의지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당에 왔으면 좋겠고 우리 당에도 그런 경제 관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든 야든 지금 말씀은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엘리트로서의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선에 있고요. 뗄감 어떻게 보면 좀 이른바 속칭 뗄감이 뗄감보다는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든 야든 그 표현이 훨씬 함께하면 좋네요. 뗄감은 좀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함께하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분이 충청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충청에 뭐 살아본 적 없는 충청에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실제로 충청에 근거가 있는 충청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양쪽에서 러브콜 보내는 거고 본인이 오히려 본인의 솔직한 생각은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 보다도 어떤 팀과 자기가 미래를 한번 해볼 거냐라고 하는데 아직 그 확신이 없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어느 쪽도 다음번 차기 대선이 유력하지 않다. 또는 유력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 소위 제3지대다. 이렇게 우리 김동연 의원의 머릿속을 헤집는 것 같아요. 아니 김동연 원래 또 전략 잘하시네. 이게 아니라 이게 그것보다도 이분이 이제 관료 출신이니까 이런 흐름들을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선택을 하시겠죠. 뭐 저는 뭐 어디를 선택하시다 간에 이제 그분이 판단이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그래도 역할을 하고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말한 정치 세력의 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냐 그걸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그러면 이 오늘 얘기만 김동연 부총리의 오늘 인터뷰만 놓고 보면은 뭐 삼지대라는 해석이 일부 언론들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역대 삼지대가 저희가 아까 강재영 아나운서가 얘기했지만 삼지대가 성공한 케이스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삼지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강훈식 의원님 분석에 따르면 일단 누가 이기는지를 한번 보고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어느 정당의 대선 레이스가 끝나도 단일화하자고도 해볼 수 있어요. 몸집이 잘 불어나면. 그리고 이미지나 오늘,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 방송 인터뷰 내용을 제가 봤더니 현 정부가 대권주자를 키웠단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두 분하고는 또 되게 또 달라요. 그분들은 내가 싸워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이분은 또 거기서는 되게 유화적인 포메이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뭐 제가 깊이 이야기를 해보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당도 김동연 부총리와 같은 분이 다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당에서도 그런 내부에서 대선 후보가 경선되면 그 김동연 후보가 굉장히 그 지지를 많이 받는다면
최종 고민해 볼 수 있죠. 그것도 고민할 수 함께 하자고 있으니까. 고민할 수 있죠. 야. 그런 거는 다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함께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이제 대선 후보는 우리는 정하는 레이스는 가는 이미 거니까요. 예비 후보 등록이 끝났으니까. 근데 그럼 뭐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거기 대선 후보 안 된다니까요. 그 당 가도 그건 잘 아시면서. 근데 그 당에서 대선 후보 될 것처럼 말씀하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윤석열 후보도 그 당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될 것처럼 말하지만 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되면 들어가야죠. 자꾸 얘기가 확장되면 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뭐 8월 말까지 보면 알 것 같아요. 너무 우리 당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미 버스는 떠났고 그렇습니다. 대신 차기를 노려서 같이 손을 잡을 수는 있다라는 정도는 뭐 본인이 어느 정당에 가도 대통령 후보가 되긴 쉽지 않을 거라면 더 미래가 있는 세력과 함께하는 게 맞다. 그럼 저희 당으로 오겠네요. 국민의힘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특임 검사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을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임명은 이르면 내주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경 경남 의령군에서 민간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범 운항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결심 공판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지만 친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기도 했지만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의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백신 예약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선착순이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사과했는데요. 거리두기와 더불어서 돌파구가 되어줄 백신 수급에 이상은 정말 없는 건지 관련 얘기를 추대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네, 55세에서 59세까지 대상으로 했던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이 어제 조기 마감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사실 입장을 밝히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지 예상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런 입장 납득이 가시나요? 네, 좀 매우 안타깝고요.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지 예상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어차피 백신은 확보된 것이 물량은 부족하고 또 지금 이제 50에서 59세만 하더라도 인구가 350여만 명이나 됩니다. 네. 지금 확보된 백신 모더나만 잔량이 80만 분에 불과하고 또 어제 예약한 것만 지금 185만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설사 예상이 가능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이 국민들의 기대와 국민들을 좀 너무 성의가 없게 대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 백화점이든 슈퍼마켓 가서도 오늘 특가 상품 특별 판매 상품이 몇 개, 500개 지금 나왔습니다. 이 500개가 지금 얼마 가격에 오늘 오전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신청해 주세요.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는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항상 하는 얘기가 듣던 얘기잖아요. 네. 근데 더더구나 이렇게 중요한 백신 문제를 갖고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얼마가 물량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약이 되는지 얼마만큼 이거 확보되는 건지도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혼란을 발생하게 한 거는 매우 좀 성의가 없는 그런 어떤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말씀하실 때 물량이 부족했는지를 떠나서 어쨌든 사전 예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정말 잔량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예약을 받았던 것인지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떻다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사실 백신 잔량이 모더나 경우에는 80만 70회분인데 그럼 105만 명분은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약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예약이 얼만큼 이제 선착순인지 또 이런 부분들은 다 예약을 못 받고 다음번에 미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없이 이렇게 예약을 이제 신청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고려하지 못한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또 예측 가능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서 정책이 좀 부실했다. 그리고 좀 너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한 좀 너무 성의가 없는 이런 백신 접종에 관련된 정책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복지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예약 상황을 상세하지 안내하지 못했던 거를 사과하면서도 확보가 결정된 백신 물량만 예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그 주 단위의 공급 일정이 확정되는 거에 따라 물량이 확보된 물량에 대해서 예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월 19일부터 다시 예약을 2차 예약을 재개해서 물량은 확보해서 예약은 계속 진행해서 충분히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8월에는 충분한 양의 백신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7월 안에 1,000만 명분을 들어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건 한 10%, 15%가량밖에 되지 않는데 백신 수급 상황 가능하게 정말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점 매우 전문가의 저도 한 사람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다시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정부가 지금 이 백신 공급 회사랑 계약 맺은 것 자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여전히 국민의 목이고 또 그런 불확실성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발생하는 것도 결국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매우 신뢰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편 얀센 백신에서 이제 부작용 같은 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길랭바레 증후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얼마나 좀 조심을 해야 하는지. 네, 지금 이 길리안바레 증후군이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길리안바레 증후군은 신경계에 염증이 생기면서 사지가 천천히 마비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매우 희귀한 질환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길리안바레 증후군도 10만 명당 1명에서 2명 정도가 일반 인구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얀센 백신을 이 미국에서 1,300만 명 정도 이 접종이 됐는데 그중에 약 100여 건 정도에서 길리안바레 증후군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경고 정도의 이 메시지를 이제 미국 질병청이 발표를 했고요. 네. 여전히 희귀한 질환이고 1,300만 명에 100만이니까 10만 명당으로 치면 1명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주 여전히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주의를 그럼 누구한테 주의를 해야 되느냐? 기존에 척수신경염이나 사지마비 신경염을 앓고 있는 기존 질환 있는 분들이나 또 면역계 질환이 굉장히 약화된 분들한테는 이런 증상들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한다 정도가 현재 메시지고요. 네.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권고를 통해서 혹은 강제로 접종을 중지해야 되거나 주의해야 되거나 부작용에 대한 부분 리스트업할 정보는 아직 과학적 증거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신 관련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 그리고 얀센 백신 부작용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돌파 감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2주 후에 갑자기 또 질병에 걸리는 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걱정할 수준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돌파 감염 역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것을 종합하면 이것도 10만 명당 한 10건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설사 돌파 감염에 사례된 경우라 하더라도 질병이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은 또 여전히
그 예방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잘 또 회복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보건학적으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예의주시하면서 들여다보되 여전히 돌파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맞는 것, 접종하는 것이 비용과 편익과 이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걸쭉한 노래가 나오네요. 자, 이성대의 뉴스 썰기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부탁하자. 장난치지 마라. 선거는 끝내야지. 자, 여론조사 아전인수. 그러니까 사실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서 여론조사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리겠어요? 특히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측이었습니다. 그동안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조사가 나오던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됐다. 이런 언론 기사를 언급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전에 바로 이 보도였죠. 어제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는데요. 자, 윤석열 1위로 나오는 조사가 갑자기 중단이 됐다. 뭐 여당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쏟아졌던 게 이유가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이 된 거죠? 네, 그게 알려보니까 지금 언론사였죠. 머니투데이가 미래한국연구소와 같이 의뢰한 P&R 리서치가 지난 4월부터 해왔던 조사입니다. 매주 일요일 발표해왔는데 엊그제였죠. 이번 주 11일에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자, 그동안 다른 조사에 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왔던 조사였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조사가 중단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 그러니까 여권이겠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정치적인 압력으로 여론조사를 중단시키는 건 여론 왜곡이자 민주주의의 파괴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 자,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가 좀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어요. 어느 정치인이든지. 네. 하지만 나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 여론조사 자체를 멈췄다, 중단시켰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좀 흔치 않았었죠. 근데 정말로 그 팩트를 따져볼 게 항의가 들어와서 중단한 건지 업체 측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업체 측에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관계가 조금은 주장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설사 지지율이 낮은 쪽에서 항의하는 건 항상 있는 일, 늘 있어 왔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중단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업체들은 주로 돈을 받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항의를 한다고 해서 조사를 멈추면 그 조사 비용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뭐 게다가 심지어는요 또 당사자가 아무리 요청해도 빼주지도 않아요. 아무리 당사자가 항의를 해도. 대표적인 게 바로 홍준표 의원이었잖아요. 네, 맨날 내 이름 넣지 마라. 네, 특히 한국갤럽에서 자신의 그 지지율이 유독 낮게 나온다고 해서 넣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넣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론이 왜곡될 수 있으니 안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네. 자, 참고로 JTBC도 많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그 조사 과정에서 실무적인 역할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아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그 여론조사는 어떤 기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회별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4번 한다. 그러면은 한 달에 4번 할 수도 있고 뭐 2달에 걸쳐서 2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조사하는 언론사 좀 자율에 맡기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업체를 또 쉽게 바꾸기도 해요. 그리고 또 계약도 뭐 건별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좀 다양한 그 자율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그 여론조사 업체가 뭔가 장기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언론사 측에서 그만하기로 한 건 사실인데 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 그 언론사 측에서 입장을 좀 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타 기관,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한국연구소랑 같이 공동으로 하다가 앞으로는 좀 단독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업체 선정을 다시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윤 캠프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실무적인 이유로 보여요. 실무적인 이유로. 자, 실제로 언론사에서 만약에 압력이 들어온다? 그럼 지금 같은 세상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그 언론사에서. 그렇죠. 바로 보도를 하겠죠. 맞아요. 자, 그럼
마치 뭐 보기에는 정치적 외압 때문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윤 전 총장의 친구 권성동 의원, 윤석열 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더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항의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단순 항의가 아니라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 압력을 넣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의혹 제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범죄 행위라고까지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 취재진이 좀 물어봤어요. 그 범죄 행위가 누가 한 거냐? 네. 당연히 이름은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체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밝힐 수 없다고 하니까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에서는 그런 의혹 제기가 어딨냐, 그럼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반성을 해야지 지금 남 탓할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믿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반대로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의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 또 영상 보겠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자, 우기기 올림픽 일본 얘기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제시카 이거 굉장히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자, 일본 도쿄올림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독도를 또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카고는 미국 땅, 독도는 우리 땅. 그렇죠. 네. 자, 일본이 오늘 2021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썼습니다. 17년 연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죽도라고 표시해서 자기들의 영토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일본 자신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그러니까 일본식이죠.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런 현안에 대해서 지금 한국 측에다가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한테 빨리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놓으라라고 하고 있으면 우리 정부도 그러면은 그냥 보고만 있진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백서가 발표될 때마다 저희는 강하게 항의를 해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방부에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서 항의를 했고 또 외교부에서도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자, 지금 참고로 과거에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방위백서를 발표를 연기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네. 우리 측 눈치를 봐서. 그런데 지금은 도쿄올림픽이 열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했단 말이죠. 네. 게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이나 정상회담 참석을 검토 중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측에서는 우리와의 관계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 올 테면 오고 말란 말아라.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탓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아니 뭐 우기기만 하는 느낌인데 기분 탓인가요? 아마 우기기 올림픽을 하면 일본이 1등하지 않을까 뭐 그런 분석도 있는데 네. 참고로 이게 왜 그러냐 스가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본 정치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일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올림픽 성공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또 얼마 전이었죠. 그 올림픽에서 자기네 그 우길기를 반입해서 응원에 사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다행인지 아니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경기가 결정이 돼서 이런 장면은 볼 필요가 없게 됐는데 저희가 우길기 올림픽을 피했더니 뭐 우기기 올림픽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는 또 펀치라인 준비해 오셨네요. 자, 이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이 그리운 형제 예, 오늘 두 번째 영끌 인터뷰는 통일,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또 통일부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일부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외교 업무와 통일 업무를 분리하는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통일부 장관도 하셨잖아요.
지금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시고 이준석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통일 문제와 외교 문제는 사실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 외교는 일종의 테크니컬한 것이 많아요. 근데 통일 문제는 사실은 이제 중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한 방향으로 계속 예.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걸 평화로 정착시키고 그거를 이제 통일로 건너가는 디딤돌로 만드는 그런 아주 그 그란드 스트라테지를 가지고 예. 일을 하는 데입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아주 길게 예. 보고 장기적인 그렇죠. 계획을 미리 준비해 놓는. 근데 이제 외교도 물론 외교 정책 목표가 있고 그렇지만 예. 거기는 상대하는 나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의전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 같은 것을 집중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통일부 차원이 다른 것을 갖다가서 합치자는 것도 좀 잘못된 거고 또 하나 어디 보니까 뭐 대만에도 통일부가 없고 뭐 북한에도 통일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예. 했다던데 대만에도 통일 문제를 다루는 행정부 내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부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권한이 있고.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로. 우리 내 행정부 안에 예. 대만 행정부 안에 대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대륙위원회. 대륙위원회. 네, 그것이 이제 그 전에는 광복대륙 설계연구위원회였는데 광복대륙이라는 게 이제 대륙을 수복한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조금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에 대륙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행정원 안에 말하자면 부처로 있습니다. 위원회. 예, 위원회가 무슨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회고 같은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중국에도 베이징 정부에도 국무원에 타이완 판공실이라는 게 있어요. 판공실. 예. 대만 문제 다루는 데입니다. 일국 양제 전문적으로. 양제 원칙에 입각해서 그 중국도 지금 이른바 통일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가 그대로 있는데 당장 성과는 안 나죠. 예. 그 사람들도 그걸 외교부에다가 통합을 시키지는 않아요. 한번 제가 이준석 대표와 이 얘기는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강국, 예를 들어서 미국 그리고 중국 이런 데들과 또 상의를 해야 되고 뭐 저희도 알다시피 다 북미 관계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외교부랑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추정을 하는데 그건 사실 또 근데 다른 얘기잖아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통일 문제는 우선 통일의 구심력을 먼저 키워야죠. 남북이 먼저 가까워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한반도가 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통일의 원심력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은 통일의 원심력을 줄이는 일이고 주변 강국들이 그렇지. 반대하지 않게. 그렇지. 그리고 우리 통일부는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사업도 그냥 그게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은 남북 간의 그런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외교부에서 외교적인 어떤 행사로 다룰 수는 없죠.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리 만일에 미국이 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다 해제하고 그냥 빨리 통일을 해라. 대한민국과 통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미국이 지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 남한과 북한이 서로 우리가 쟤네들이랑 왜 살아? 그렇죠. 라고 해버리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잘 찝었나요? 잘 찍었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 기자를 오래 하다 보면 그 속이 생기지. 알겠습니다. 그 지금 분단의 세월이 벌써 5년이 넘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2030 세대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통일부 차원에서도 지금 통일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젊은 세대에 통일 의식을 심어주는 일은 그건 통일부가 해야지. 그렇죠. 외교부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합친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고 또 독일이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분단 시대 서독에는 통일 문제를 다루는 전문 부서가 있었어요. 외무성이 있고, 외무성이 있고 따로 내독 관계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독이면 이제 독일 내 문제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양독 관계를 내독 관계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독과 동독 관계를. 독일어로 하면 인너 도이체 베치웅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독 관계, 독일 내부에서 그 양독 간의 관계를 다루는 성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열심히 이 동서독 관계를 개선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했죠. 한 69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독이 동독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동방정책이라는 겁니다. 예. 동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해서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 20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데도 계속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나중에 독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통일된 뒤에 69년 동방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0년 동안 서독에서 동독으로 건너간 돈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보내준 돈이 1,044억 도이체 마르크다. 예. 그러면 달러로 환산하면은 그때 한 580억 달러 돼요. 예. 한 60조가 되는 거, 60조가 넘는 거네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580억 달러를 썼다는 얘기는 1년에 29억 달러씩 썼다는 얘기인데 29억 달러로 29억 달러를 다시 하나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3조 한 3천억 정도 그렇죠. 되겠죠. 그 돈을 계속 보낼 때 서독의 보수 야당에서 반대를 안 했어요. 예.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결국은 이제 성과를 낼 것이다. 그러더니 그리고 정권이 중간에 13년 만에 그 3인당에서 기민당으로 넘어갔어요. 보수 정당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헬무트 콜 총리가 동독 정책은 그대로 계속한다. 그러더니 그로부터 7년 만에 예.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는 뭐 돈만 쓰고 성과도 없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통일부 예산이 1년에 한 700억도 안 됩니다. 네, 700억도 안 되고 남북협력기금은 한 1조 정도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많죠. 네. 그러나 이 700억 일반 예산이 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미국 그 국방부에서 미국 무기 사는 거에 한 700억이면은 100불이나 될려나? 일단 뭐 전투기 하나 또 제대로 그렇죠. 못 사는 돈입니다. 그 정도 돈 가지고 저희 그 피스메이킹, 예. 피스메이킹 다른 말로 하면 통일의 구심력을 키워나가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결국은 통일은 실현해야 되니까. 예. 일단 뭐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데는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도 큰 역할을 했지만 그런 바람을 그런 기회를 서독이 동독과 큰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건 20년 동안 오랫동안 투자. 20년 동안 이질감을 없애려는. 진짜 그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말하자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마침 그 고르바초프의 그 탈냉전 전략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 준비가 없었으면 고르바초프가 했어도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동서독 간의 마음을 연결해서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지 않았으면은 통일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소련이 무너져도 그건 통일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독이 사실은 뭐 통일부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뭐 당장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그런 부분, 특히 이제 북한과 우리 어떤 이질적인 문화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도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죠. 이게 그 통일 문제는 그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고 그거를 외교부에서 뭐 외교부로 통합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배경에는 과거에 뭐 지금을 평가하셔도 되고요. 이전에 이제 통일부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전 장관 시절에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통일부가 바로 성과를 내는 통일이 바로 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부처는 아니지만 그러면 일은 잘하고 있느냐 이런 평가에는 또 별개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남북 관계는 추나추동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진짜 그 봄날 같은 제가 지금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김영삼 정부 때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을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통일부 차관장관으로 일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통일부 장관 일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제가 통일부 일을 하는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맨날 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맨날 겨울도 아니에요. 추나 추동이 있는데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한반도의 봄이었었습니다. 그때는 통일부의 존재감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정치인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자리들이 통일부 장관들. 맨날 텔레비에 나올 수 있으니까. 회담으로 나오지요. 그다음에 회담 대표단들 보낼 때 손 흔들어주는 장면 나오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민족의 미래를 그리는 그렇죠. 일이고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난데없이 통일부하고 외교부를 통합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저항이 심해서 이제 그 일을 못했는데 남북 관계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게 이제 동명기가 됐어요. 그랬다가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 다시 그게 동면이 끝나고 2018년 4월달에 판문점에서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2018년 한 해 동안 참 좋지 않았어요. 그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희망도 솟아났었죠. 몇 년 안에 자유왕래가 될 것 같은 그렇죠.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이제 그것이 얼어붙기 시작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에서 2019년 2월 말에 베트남에서 노딜로 끝나면서 남북 관계도 다시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이 북미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미국의 대북 정책의 어떤 점에서는 종속 변수처럼 돼버렸어요. 미국이 워낙에 강하게 북한을 몰아붙이면 우리도 꼼짝 못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딱 이 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통일부 없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추나 추동이 있다는 사실을 좀 공부를 하고 외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독일도 외무성과 내독 관계성을 따로 두고 내독 관계성이 꾸준히 동독 사업을 한 끝에 20년 만에 통일이 됐었다.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봄바람이 강하게 불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약간 뭐랄까요? 더구나 코로나19도 있어서 접촉과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8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정권이 계속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도 바뀌잖아요. 이런 게 또 애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남북 간에 일체 접촉이 없는 것은 코로나19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만 없으면 북한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와서 남북 대화가 좀 더 될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히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그 멘트가 공동성명에 들어갔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의 대화와 관여 그리고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관여 그리고 협력을 지지한다는 그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미북 관계가 뚫리지 않아도 북핵 문제 해결이 수순을 밟지 못해도 않아도 남북 간에 먼저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북쪽에서 이제 접촉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실은 화상 회의라도 이제 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비슷하게 냈었는데 다른 데서 이제 화상 회담이라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북한도 거기에 적극적인가요? 예전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친서가 오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친서가 이제 오고 갔고 연락 채널이 다 끊어진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전화 받습니다. 친서가 이제 오고 간 걸 알고 있는데 그게 거기서 이제 그 북쪽이 오고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접촉이나 북미 간의 접촉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닌 한미 연합 훈련 중단입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북한은 작년부터 작년에도 그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은 한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 일체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걸 한 4번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대남 관계나 대미 관계 관련해서 그래도 북한 정부의 최고 권력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김여정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지금 해결 못했기 때문에 접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친서도 오갔지만 이제 한미 군사훈련 문제가 일단 걸림돌로 남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정세균 민주평통 수석 죄송합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각 7시 26분 뉴스룸이 이제 4분 뒤 방송됩니다.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 씨. 그가 최근 포항에 있는 슈퍼카와 명품 등 재산을 처분해 피해를 변제하며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진이 포항에서 쫓은 수산업자 김 씨의 실체를 잠시 후 뉴스룸 추적보도 훅에서 보내드립니다. 제왕절개 중에 사망한 산모의 119 구급차 이송 영상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당시 수술실 안에는 CCTV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잠시 후 뉴스룸에서 피해자 남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일들을